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공부했던 항소, 상고에 이어서 항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항고 및 준항고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항고의 의의입니다. 항고라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공부해온 것처럼 재판의 형식 중에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그래서 407조는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나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 청구에 대한 재판이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975 1결정이라든지 975 66 결정, 또 2006모 646 결정 등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거기서 지방법원 판사라는 것이 이 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이 법원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서 공부했던 이 대법원 결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403조 1항은 법원의 결정 중에서 관할이나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5153에서 보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403조 1항에서 보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못하고요. 다시 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이중의 예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원칙으로 돌아가겠죠. 전항의 규정, 즉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구금이나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 감정 유치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의 구조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관할이나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항고할 수 없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요. 그러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다시 원칙적으로 구금이나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 유치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86년 7월 18일자 850 사고 결정을 보면 어떤 특정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 여부 제청 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요. 법원에서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렇죠?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상소되었을 때 그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 데 불과한 것이지 위헌 제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독립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86년 9월 5일자 865 40 결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403조 1항은 항고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33조 5호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판결 전의 소송 절차임이 분명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고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어떨까요? 87년 3월 28일자 875 17 결정을 보시면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저희가 403조 1항에서 공부한 바 있죠.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요, 판결 자체에 대하여 상소를 해서 다툼으로써 불복해를 해야지 당사자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역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던 도중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을까요? 현행 소년법 50조의 규정인데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법은 소년법 46조의 당시 법률에 의했던 것인데요. 소년법상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소년법 44조에서 그 당시 국법입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원의 소년에 대한 형사 피고 사건에 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은 그 피고 사건에 관하여 전국적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하나의 중간적인 결정이어서, 이는 형사소송법 403조 저희가 배우고 있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준하는 것이어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원심에서 결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결론을 뒤집었지요. 그러나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403조가 규정하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원심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바꾼 내용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아쉬운 것은 5161에서는 왜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이유 근거를 대지 않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쉬운 판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5163의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214조의 이 파랑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구속적 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거나 석방 결정을 하면 비록 구금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그 원칙의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항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44조 이 파랑에 따라서 구금에 관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항고하지 못하도록 구속 여부를 두고서 계속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현재 입장에서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구금에 관한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다시 항고할 수 없다는 그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항고에는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는 항고 제기 기간이 보통 항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항고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보통 항고에는 재판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싶으면 별도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집행정지의 효력에 대해서 보통 항고에 대해서, 즉시 항고는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이 7일로 종전에 3일에서 작년 말이죠. 2019년 12월 말에 개정이 돼서 7일로 연장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항고의 제기 기간과 대비가 되죠. 한편 즉시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와 역시 다르죠. 다만 23조 2항에 따라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을 뿐이죠. 이와 같이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는 제기 기간과 집행정지 효력의 원칙적 유무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항고가 보통 항고인지 즉시 항고인지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데, 즉시 항고인지 보통 항고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즉시 항고는 법조문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고등법원의 이 부분은요, 제가 참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168로 넘어가서 항고는 원심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보통 항고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며칠 내에요? 7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 즉시항고로 이와 같이 대별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항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항고를 제기해야 되겠죠. 항고를 제기하면 역시 항고장을 어디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상소와 같습니다. 그러면 원심법원에서는 항고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호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항고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도 항소와 같지요. 이러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보통 항고와 구별이 됩니다. 한편 원심법원은 항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바로 원심법원에서 경정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항고법원이 보기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항고법원에 송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고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오게 되면 항고심에서는 심판을 하게 되는데 항고법원에서 보더라도 항고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항고기각을 하겠지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필요한 결정 등 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항고심은 결정을 위한 심리 절차이므로 항고심도 결정이죠.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저희가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전혀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검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소나 상고, 즉 항소법원의 심리, 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항고의 심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항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항고는 다시 항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항고에 대해서 다시 항고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재항고이지만 결정 자체가 원심 결정 자체가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이었던 경우에는 처음으로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으로 결국 올라가겠지요. 그것을 재항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항고에는 두 번째 항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것도 첫 번째 항고지만 재항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415조에 보시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처음에 원심 결정이 1심 결정에 있다가 항고법원에서 갔거나 처음부터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하나요. 즉 항소 이유나 상고 이유에서 볼 수 있었던 1호 사유, 법령 위반 사유,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재항고는 모두 즉시 항고임을 알 수 있죠. 왜? 재항고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모두 재항고는 즉시 항고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7일 내에 제기해야 되고 집행정지 효력이 원칙적으로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재항고는 재차의 항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아닌 처음부터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고지만 재항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415조의 규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전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재항고는 성격이 모두 즉시항고라서 항고 제기 기간이 7일로 제한되고 집행정지 효력이 원칙적으로 없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판례를 공부하면서 사건 명의 사실은 재항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항고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재항고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재항고에 사건명을 볼 때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형사소송법 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하나요.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 때 하나요.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소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재항고로 다투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이 아마 단독 판사였나 보죠. 그러니까 항소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가 됐겠죠. 합의부에서 한 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상고기간 도가 후에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위 법원이 형사정법 376조 1항을 적용해서 상고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즉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결국 재항고가 되겠죠.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할 것이다. 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한 것은 잘못이 되겠죠. 대법원에 보내야 됩니다. 재항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시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항고의 의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한편 고등법원의 결정이지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럼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 강의한 1239 이하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 578 결정에서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금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항고에서 마지막으로 준항고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준항고는 용어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항고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고에 준한다는 얘기는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밑에 바로 있는 것처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결정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또는 뒤에 보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하는 항고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항고라고 합니다. 먼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서는요, 이미 저희가 여러 번 공부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라든지 주체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입니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라는 것은 수소법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검찰로부터 공소를 제기받아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수소법원의 수명법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재판장, 수명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이라든지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해서 한 재판,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감정유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법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소속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준항고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준항고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되냐면 재판의 고지심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역시 종래 3일의 규정이 7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준항고도 7일에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97년에 고지된 975 1결정을 보시면요. 강의한 926 이하에서 저희가 이미 공부했던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면 형사정법 402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403조 관할이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거기서 말하는 법원의 결정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205조 1항 소정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 이것은 수소법원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의 것이죠. 구속단계,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02조 403조가 말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없고요. 법원이 아니고. 그러면 416조가 저는 준항고를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그렇죠?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한 허가 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 판사는 역시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역시 아닙니다. 수소법원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는 단계죠. 수사 단계니까. 그래서 5185에서 강의 안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시 준항고도 할 수가 없다. 결국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97년 9월 29일자 970 66 결정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416조는 저희가 공부해야 한 준항고에 관한 규정인데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란 수서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에 청구에 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 아까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개념이죠. 지방법원 판사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416조에서 말하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주체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 402조 403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지방법원 판사가 한 결정은 항고로 다툴 수도 없다. 결국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제가 강제수사 파트에서 공부하면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서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417조의 이제 다음 조문에 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243조의 이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변호인 참여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준항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417조의 준항고. 그 변호인 접견 불허에 대해서 다툴 때 역시 준항고의 방법으로 다투게 되게 되는데요. 5192에서 보시면 헌법 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4조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을 했다 그러면 다투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417조의 준항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신청회 서, 방, 김, 이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로서 신청회인들을 접견하려고 서울구치소장에게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신문을 종결한 8월 9일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7월 31일 날 접견 신청을 했는데 준항고에 대한 신문을 마치는 8월 9일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특별 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신청인 외인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던 그런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로 준항고, 재항고로 다퉈진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91년 3월 28일자 9.15 이사결정까지 보면요. 국가안전기획부는 현재 국정원을 거쳐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였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국가안전기획부장이냐 아니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냐.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지만 그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417조 소정의 준항고 절차는 소송 절차와는 달리 양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항고 이유가 될 만한 위법은 아니다. 즉 원심 결정에 잘못은 있지만 재항고로서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5198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다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34조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접견 교통권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면서 절차상 또는 시기상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은 한편 89조, 90조, 91조 등의 규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과 접견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그렇죠?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된 수사기관의 처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였어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 국가안전기획부장이라고 표시한 잘못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를 인용한 것은 옳다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준항고에 대하여는 항고에 관한 집행정지 규정, 항고 기각에 관한 규정, 항고 기각과 항고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항고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이 돼서 항고와 같이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항고라는 말이 또 항고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5201에 관한 내용은 항고에 관한 설명으로서 대신을 하고 준항고 제도로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